네, 국제무역의회 제13주차 강의 해외 직접 투자와 글로벌 기업 경영에서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기업의 마케팅, 글로벌 마케팅 관리와 생산 관리를 묶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케팅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 마케팅, 글로벌 마케팅, 글로벌 경영은 이제 경영학과나 그 무역학과에서 글로벌 통상학과에서 한 학기 내지는 뭐 두 학기 동안 국제 경영 뭐 이런 걸로 배우는 과목이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개괄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교수가 이제 오랫동안 그런 해외에서 또 국내에서 근무하면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사실은 이제 접해왔던 많은 그런 프로젝트나 또 기업 지원 활동이 다 이 어떤 글로벌 경영에 대한 것들이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뭐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강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교수가 실제로 그 해외 현장에서 보고 느꼈던 것들을 사례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주는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경영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뭐 전공에 상관없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 기업에 갔을 때, 뭐 공기업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그 기업에 갔을 때 몇 차례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 기업이 웬만큼 큰 기업은 해외에 공장 하나 갖지 않은 기업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해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다못해 해외 지사라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졸업을 하고 해외 취업을 했을 때, 기업에 취업해서 활동할 때 직접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좀 이제 같이 공부를 해보죠. 자, 그래서 먼저 글로벌 마케팅이라는 걸 한번 글로벌 마케팅이 뭡니까? 글로벌 기업 차원에서 기업의 제한하는 용역이 세계 다수 시장의 소비자를 및 사용자에게 이동되는 영업활동의 수행을 말하는 것은 1국가 이상의 국경을 넘어선 기업의 마케팅 활동이다. 뭐 그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죠. 한 국가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가서. 그런데 국내에서 이게 이제 마케팅 하는 것도 뭐 결코 지금 쉽지 않습니다만은 해외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마케팅 하면 어떻습니까? 더 복잡하죠. 더 복잡하고 더 어렵고, 그렇죠. 또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과거에 우리가 그냥 단순 수출만 할 때는 어떻습니까? 바이어가 알아서 마케팅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바이어 B2B 마케팅만 했으면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 웬만한 그런 이제 중견기업 이상 회사들 중에 그 소비재를 직접 이렇게 해외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글로벌 셀러가 돼가지고 아마존이나 뭐 이런 데서 물건을 직접 판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글로벌 마케팅, 아주 작은 규모의 글로벌 마케팅이 되겠죠. 그래서 국내의 마케팅을 떠나서 해외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기업으로서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non 제로섬 게임이다, 그런 이제 뭐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국내에서 보세요. 국내 2개, 3개 회사가 막 경쟁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보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막 경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국내에서만 두 회사가 경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정말 그 손해보는 그런 이제 그런 경쟁이 돼버리죠. 그냥 피가 튀기는 그런 이제 경쟁이 되는데, 삼성전자, LG전자가 국내에서 경쟁하기보다는 국내에서도 물론 경쟁을 하지만은 해외에 나가서 시장을 확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덜 부딪히면서 그렇게 그 마케팅을 하고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국제 마케팅, 해외 마케팅, 글로벌 마케팅은 그런 좋은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마케팅의 전개 과정 그랬는데, 어떻게 이제 기업이 그 글로벌 마케팅 기업으로
이렇게 그 성장해 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단계는 국내 시장 지향. 국내 시장 지향은 뭐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창업 기업에 가서 근무를 하거나 여러분이 직접 창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국내에서 물건을 좀 파는 이런 걸 많이 하죠. 근데 요즘은 뭐 그 창업 기업도 아예 처음부터 뭐 본 글로벌 해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해외에 나가서 하는 그런 창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단계적으로 본다면 이론적 단계로 본다면은 글로벌 마케팅으로 가기 전에 처음에는 국내에서만 이제 이렇게 그 물건을 팔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에서 물건을 팔게 되면 유사 상품이 계속 아무리 뭐 특허가 있다 해도 뭐 비슷한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그럼 국내에서는 이제 그 시장이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은 뭐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그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수출 기업화 대상 기업이다라는, 수출 기업화라는 이제 그 용어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코트라나 무역협회나 이런 데서 국내에서 내수만 하던, 내수 시장에만 이제 물건을 판매하던 회사를 해외 수출로 돌리자, 그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수출 기업화 대상 기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초기에 제일 처음에는 뭐 기업이 국내에서 조금씩 이렇게 그 물건을 파는, 수출을 안 하는 단계에서 두 번째로 가면은 수출과 이제 국내 내수를 동시에 이제 활동하는 그런 단계로 가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해외 시장에 그래 이제 수출이 훨씬 더 많아지는, 매출이 많아지는 이제 그런 단계인데, 대체로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들은 그렇습니다. 대기업들이야 뭐 거의 국제시장 지향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중소기업들은 2단계 정도 와 있는 게 이제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게 국내에서 조금씩 하면서 해외에서. 그런데 중소기업 중에서도 어떤 회사들은 아예 국내 시장은 판매 안 하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아예 안 하고 그냥 자기는 수출만 하겠다,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장님들 보면 1년 내내 해외 출장만 다녀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회사는 이런 회사도 있어요. 국내에는 그냥 홀딩 컴퍼니만 있어요. 그러니까는 본사 하나만 있고 실제 사업장은 다 해외에 있는 그런 회사도 있고, 아니면 뭐 거꾸로 되는 회사도 많죠. 싱가포르나 미국이나 이런 데다가 회사가 본사가 거기 있고 오히려 한국에다 지사를 내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한민국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2단계 내지는 3단계, 1단계로 되어 있는, 수출을 아직 안 하는 회사도 사실은 수출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지하철역 근처에 붕어빵을 만들어서 파신다, 그런 분 같으면 순수 100% 내수만 하는 기업이죠. 그런데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중소기업도 뭐 수출하는 데 필요한 그 포장용 박스 뭐 이런 것만 해서 이제 수출하는 회사에다 납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그 회사는 수출을 직접 하지 않아요. 그런데 수출하는 회사에 필요한 그런 포장 박스라는 원부자재를 공급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자기는 수출을 하지 않는데 그래도 수출 기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걸 이제 구매 확인서 해가지고 수출 기업이,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에다가 부품을 납품해서 그 자동차가 해외로 수출이 되면 그 현대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도 수출을 한 것으로 인정을 받는다, 이거죠. 네. 이게 결국은 국내 기업 중에 정말 순수하게 국내에서만 하는 일하는, 판매하는 그런 회사들은 거의 없고, 하여튼 어떤 직접이든 간접이든 글로벌 시장과 직접 관련이 있게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틀린 게 아니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에서 마케팅 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적인 마케팅 전략인 STP 전략, 네, STP 여러분들 들어봤습니까? 네, 시장 세분화, 뭐 타겟팅, 포지셔닝 뭐 그런 건데 그걸 STP 전략 중에 하나죠. 마케팅 전략. 이건 이제 그 경영학과에서 마케팅론을 마케팅 개론 배우면은 뭐
1학년 아니면 2학년 때 이제 나오는 그런 거죠. 그래서 STP 전략이라는 마케팅 전략에서 흔히 나오는 겁니다. 뭐 4P 전략과 함께 자주 나오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인데 그걸 이제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세분화. 시장 세분화라는 게 뭐죠? 그래서 이게 중국이라고 한번 해봐요. 중국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땅덩어리 아닙니까? 중국이 뭐 1선, 2선, 3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 2, 3 이렇게 나눠가지고 내륙으로 들어가자 막 그런 전략도 막 하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지역별로 다 이게 1선 시장과 2선 시장, 3선 시장 다 틀리잖아요. 이게 소득 그 차이도 틀리고 전부 사람들의 문화 차이도 틀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성별로 전부 한 나라나 마찬가지잖아요. 한 성이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큰 나라들이 많이 있고 인구도 더 많은 데가 있으니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그 좀 큰 주는 우리 남한보다 훨씬 더 크죠. 우리 대한민국보다. 그래서 그런 이제 글로벌 시장은 전 지구를 놓고도 이렇게 좀 구분을 해야 되고 지역별로 또는 그 한 국가래도 소비자들의 수요나 이런 게 전부 다양하고 소득 격차도 많고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 같은 데 얼마나 많은 소수민족이 있습니까? 소수민족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다 틀리죠. 그래서 똑같은 그 사람들을 뭐 중국에 들어갈 때 중국 시장을 이제 물건을 판매할 때 어느 한 지역 뭐 베이징이나 뭐 샹하이나 뭐 광저우나 이런 굉장히 발전된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마케팅을 하게 되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저 내륙에 있는 충칭이나 이런 데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글로벌 시장에 갈 때는 이 시장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필수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어떤 변수라든지, 그렇죠. 경제적 변수라든지, 구매자 행동 변수라든지, 문화적 변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마케팅 전략이 굉장히 다양화돼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중소기업 하시는 사장님들도 1년, 2년 이거 하고 나면, 이런 데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시게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봤지만은 코트라나 이런 데서 컨트리 프로파일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떻고 저떻고 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장을 이렇게 좀 나눠보고 시장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종교만 하더라도 그 이슬람권과 이 기독교권과 불교권이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전부 다 사람들이 뭐 어떤 나라는 아예 뭐 고기를 안 먹는 그런 이제 그런 나라 그런 종교도 있고 뭐 이슬람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할랄이라 해야 금지된 뭐 할랄 해가지고 이제 뭐 허용된 거 안 된 거 뭐 이런 걸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글로벌 기업들은 전 세계의 소비자들의 기호와 문화와 그런 소득 수준과 생각과 모든 것을 감안해서 물건을 이제 공급하고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게 글로벌 경영에서는 필수적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리적 변수 있죠. 이거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수가 이제 그 초코파이를 이제 그 유럽에서 그 수입에다가 현지에서 판매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초코파이에 대해서 재미있는 말씀을 지금 초코파이는 오리온과 롯데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만들어서 만약 유럽으로 그걸 직접 수출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한국에서 만들어서 그게 부산항이나 광양항을 떠나서 가다가 저쪽 이제 아시아 뭐 말레이 반도 그쪽으로 지나서 인도양을 지나 수에즈나 지나서 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적도를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컨테이너가 적도를 지나갈 때 따뜻하게 이렇게 달궈지죠. 따뜻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잘못하면 초코파이의 속에 들어있는 그것이 뭐죠? 이게 너무 더워서 이게 이제 뭐 이게 물러져 버릴 가능성이 그러면 어때? 상품 가치가 뚝 떨어지죠. 그러면
그 초코파이 만드는 한국 공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적도를 지나가는 것을 생각해야죠. 그래서 몇 도까지 이것이 온도가 올라갔을 때 물러지지가 않느냐. 근데 그것이 뭐 어떤 포장을 해야 되느냐. 어떤 경우에는 뭐 지금 우리가 식품이나 이런 것은 그래서 냉장 컨테이너를 사용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 꽃 같은 게 장미꽃을 만약에 수출한다 그러면 장미꽃은 그냥 적도 지나갈 때 거기 따뜻하게 뭐 한 30도 40도 올라가면은 다 장미꽃 시들어 버리죠. 그럼 아무 상품 가치가 없죠. 그런 걸 전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지리적 변수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크게 그래서 이 시장을 세분화하는 전략은 대단히 기본적인 그런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분화된 시장을 이제 가지고 시장으로 구분한 뒤에 타겟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타겟팅. 네. 그래서 타겟팅이라는 게 어떤 목표 시장을 타겟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장을 공략해야 되겠다. 내 상품은 판매 가격이 얼마기 때문에 얼마에 최소한 팔아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지셔닝입니다. 포지셔닝이란 것은 한 번 이렇게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팔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야 처음에는 마진이 적게 팔았더라도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딱 자리 잡았을 때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인 구매가 일어나게 되죠. 그게 이제 그 반복적인 구매가 일어나게 하는 걸 포지셔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원산지 효과 그런 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죠. 소비자가 특정 국가의 제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편견. 과거에 교수가 어렸을 때는 미제, 일제 그런 말 많았다니까요. 미제 그러면 되게 좋은 거고 고장도 안 나고 일제도 굉장히 좋고 한국사는 되게 조잡하고 빨리 고장 나고 안 좋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우리 정부 공무원들이나 정말 수출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제품이 정말 세계 최고다, 정말 품질 좋다 이런 것을 전 세계 소비자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네. 그래서 오늘날 지금 뭐 K-팝, K-뷰티, 뭐 K-시리즈로 쭉 나가잖아요. 이게 그게 정말 그런 여러분 선배들의 그런 피나는 그런 노력의 결과라고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산 그러면 어떻죠? 지금은 굉장히 고급으로 이렇게 다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화장품 한번 보세요. K-뷰티.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화장품을 한국 사람도 잘 안 썼어요. 너무 안 좋으니까 이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진짜 선진국 뭐 프랑스나 뭐 미국이나 이런 독일 제품이나 뭐 우리나라 화장품이나 별로 뭐 품질 면에서 크게 차이 없다. 이런 인식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나라 중국을 비롯한 많은 이제 동남아 국가나 이런 데서는 이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바로 한국 그러면 이제 여성들은 한국 화장품 그러면 좋아 이렇게 그게 바로 원산지 효과라는 것이고 포지셔닝이 제대로 됐다는 얘기죠. 그것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의 뭐 K 드라마, K-팝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그 문화적으로 계속 알려지면서 한국에 대한 그런 소비자들의 선호도도 굉장히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제품들이 이제 포지셔닝을 하게 됐다라고 보겠습니다. 믹스 전략, 아까 4P 전략 얘기했는데요. 4P 이걸 4P 전략이라는 이게 경영 마케팅에서 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마케팅 전략이죠. 제품 전략,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레이스, 프로모션 이 4P로 시작하는 4개의 단어를 묶어서 4P 전략이라고 합니다. 마케팅의 기본적인 전략이 제품 전략. 제품이 나라마다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21 이건 뭐 어느 나라 가나 거의 비슷할 거예요. 틀릴 수가 없죠. 거기에 나오는 언어만 틀리지 다 똑같은 제품이에요. 그게 표준화라는 거죠. 그러나 어떻죠? 현대자동차 영국에 가는 한국 자동차와 영국에로 수출되는 거와 미국에 수출되는 차는 어때요? 다르죠. 정반대죠. 핸들이 반대잖아요. 그게 이제 지역으로 이게 적응화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제품 전략이 필요한 거고 글로벌 마케팅 하는 데 있어서는 가격 전략, 가격이 또 달라져야 되겠죠.
사실 자동차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만은 미국에서 팔리는 한국 자동차가 훨씬 쌉니다. 왜? 그러면 현대자동차 할 말이 있죠. 왜? 미국은 자동차가 훨씬 더 많이 팔리는데 몇 대 안 팔리는 그런 작은 나라하고 자동차 값을 어때 똑같이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뭐 텔레비전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막 아마존에서 사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사오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이런 가격 전략은 그 나라의 어떤 그 소득 수준이나 또 어떤 이제 부품이 들어간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좀 달라진다. 유통 전략. 네, 어떤 경로를 요즘은 뭐 온라인 마케팅이 대세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그래도 어떤 유통 경로로 할 거냐, 자기가 직접 팔 거냐, 아니면 딜러를 통해서 팔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촉진 전략,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거냐, 판매를 늘릴 거냐 하는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정도만 마케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글로벌 생산 관리로 옮겨가겠습니다. 글로벌 생산 관리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생산을 그걸 컨트롤 할 거냐 하는 것이죠. 국내에서 생산을 하면 사실 뭐 국내에 노동조합도 있고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은 국내에서 하게 되면 언어도 한국어로 다 통하고 그러니까 생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기술 바로바로 부품도 바로 그 옆에서 가져오고 이렇게 하니까 바로 소위 정시 공급 JIT Just in Time으로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생산을 하게 되면 다른 얘기란 얘기죠. 다른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 생산을 적절하게 정말 그 수요를 봐가면서 잘 생산을 할 거냐. 요즘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동차용 반도체가 없어서 지금 자동차 공장들이 지금 가동을 중단시켜야 되는 사태가 막 벌어지고, 그런 게 이제 지금 생산관리의 어떤 실패? 실패가 아니래도 생산관리의 애로라고 봐야 되겠죠. 글로벌 생산관리의 애로라고 봐야 됩니다.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생산을 할 때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죠. 그러려면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3만 개 이상의 그런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 3만 개의 부품을 한국에서 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소싱할 거냐, 어떻게 그 협력사들로부터 받을 거냐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해외 투자 전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적절히 하느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수가 독일의 폭스바겐에 부품을 납품하게 그렇게 지원을 했던 적이, 성공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부품 회사가 한국 폭스바겐사에 이제 부품을 수출하게 했는데 성공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또 일부 제품은 어디서 오느냐? 폴란드에서 와요. 폴란드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그 회사, 경기도에 있는 회사로 가서 거기서 조립이 돼가지고 다시 독일 공장으로 옵니다. 그러면 독일에서 오면은 독일에서는 또 그 옆에 있는 나라까지 그게 또 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생산 관리가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이 글로벌 생산 전략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런 이제 생산을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생산을 왜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합니까? 라는 앞에서 좀 얘기했지만은 그건 뭐 당연히 시장을 확대하고 또 그 나라에 정치적으로 막 압력을 가하고 하기 때문에 또 도저히 인건비를 맞출 수가 없어서 지금 미국에도 그렇잖아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나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대기업들에 대해서 공장 지으라 하니까 삼성전자, LG전자, SK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시장 관리 내지는 그 나라의 정치적인 거 결국은 이제 시장 관리죠. 시장을 빼앗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산을 해외로 이전하고 해외에서 생산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산 입지 선정, 이게 뭐냐면 어디서 생산할 거냐 이거죠. 어디서. 그러니까는 미국 서부, 동부, 남부, 북부 다 있잖아요. 그럼 어디다 이 공장을 설립할 거냐. 지금 현재 여기 보는 여러분들 지도는 미국 조지아주와 엘라바마주에 있는 현대 자동차와 기아 자동차 공장의 지도입니다. 공장 지도 이게. 예.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지역에 어떤 그 한국 회사들이 같이 가 있느냐 그걸 보여주는 건데, 지금 현대 기아차가 왜 미국에 가 있겠어요? 그렇죠. 미국의 수출을 이제 처음에 조금 뭐 한 달에 뭐 몇천 대 팔 때는 누가 뭐 그렇게 시비를 안 걸었겠죠. 그렇게 별로 관심을 안 뒀겠죠. 그런데 미국의 자동차를 우리 현대 기아차가 막 1년에 뭐 몇만 대 이렇게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에서 만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눈치 보이고, 그래서 미국에 와서 현지 와서 팔아라. 이것은 현대 기아차가 왜 공장을 거기에 만들었느냐? 시장 수요, 시장 인접성을 고려한 거예요. 시장 인접성. 네. 그 미국에 그 생산 요소가 거기에 많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동차 공장, 자동차에 필요한 뭐 철강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 전부 철강을 지금 어디서 가져와요? 지금 뭐 호주나 뭐 브라질에서 막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 생산 요소 때문에 한 건 아니고 전적으로 인접성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생산자의 생산 위치를 고려한다. 이건 뭐냐면 미국 시장에 자동차를 파는데 현대차가 거기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경쟁자인 일본 기업들이, 일본이나 그 유럽 기업들이 같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럽이나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에 벌써 공장 지어가지고 거기서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안 만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자동차 회사들이 거기다가 자동차 회사가 공장을 짓게 된 거라요. 그런데 여기서 그 교수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이 그 고속도로를 따라서 쭉 있다는 걸 지금 도표로 만든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국의 그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전부 여기 들어갔어요. 어떻게? 이게 도로를 따라서. 그렇죠?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거기서 생산해서 바로 그 고속도로 타고 바로바로 공급한다. 그런 건데, 여러분들, 눈여겨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차에 졸업하고 가서 근무를 하는, 여러분 학생도 있겠지만, 현차에만 가는 게 아니고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이는 이런 부품 회사들은, 여기에 있는 회사들은 상당히 큰 중견기업들이 많습니다. 1년 매출이 1,000억 이상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회사에 가서 근무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회사에 가서 취업해서 근무를 하면 미국의 이런 조지아주나 엘라바마주 공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기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족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미국에서 살면서 그 공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걸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현대 자동차에만 현대 기아차에만 취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좋지만 이런 중견 부품 기업에 가서 근무하는 것도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글로벌 소싱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원부자재를 공급받을 것이냐. 결국 생산 단가를 낮춰야 되죠.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제일 좋은 것은 현지에서 그걸 구입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는 소싱을 하는데, 아웃소싱을 하는데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국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조지아주에 있는 기아 자동차 종장이 직접 자기들이 물건을 만드는 건 아니죠, 부품을. 그런데 어디서? 미국 내에서 가까이에서 소싱하는 게 제일 좋다 이거죠. 네. 그래야만이 빨리빨리 되고 또 생산하는데 애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 부품 회사들이 현대 기아차 주변에 그렇게 포진을 하는 거고, 한국 회사에서 다 하지 못하면 미국 내에 있는 다른 부품 회사에서 이렇게 또 공급을 받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자동차용 반도체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게 안 되는 게 바로 지금 국내 자동차 공장이 휴업을 하고 한 사태가 뭐죠? 국내 반도체 회사들이 차량용 반도체를 안 만들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가져오는데 해외에서 그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결국은 자동차 공장이 이게 생산 중단 상태가 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웃소싱의 그런 문제점이 바로 거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소싱, 그러니까 원자재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조달 방법이 사내에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사내에서 하면 어떻게 되죠?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과거에 러시아 같은 데는 한 공장에, 구소련 같은 데는 한 공장이, 큰 공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길이가 무슨 뭐 공장 하나 길이가 막 몇 킬로씩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에서 이게 쭉 한 바퀴 돌아서 나오면 자동차가 한 대 나왔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의 결정적 문제가 뭐겠습니까? 이 라인에서 부품을 만드는 그 직원들이 휴가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생산 라인 전체가 스톱돼 버리죠. 그 말이 안 되죠. 옛날 그 구소련 시절에 이렇게 한 공장에서 정말 일사불란하게 자동차를 팍팍 만들어내자, 이런 그 당시에 뭐 어떤 아이디어,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이게. 예. 이 서방 세계에서는 이런 이제 생산 그 방식을 쓰지 않았죠. 분산식이죠. 분산식 여러 군데. 그 부품을 납품을 받더라도 한 군데에서 받는 게 아니고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분산시켜서 받아요. 그러면 한 공장에 뭐 불이 나거나 노조가 파업을 하거나 해도 부품을 공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 식으로 이제 소싱 전략을 이렇게, 특히 글로벌 소싱에서는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적 자원 관리부터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